네, 그럼 마지막 세션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두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이시자 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부동산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은 슈퍼 여당 집권기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또 부동산 쪽에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두성규라고 합니다. 아마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은 많이 이제 찾아뵙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슈퍼 여당 집권기에 과연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진행을 하는 동안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것처럼 낯익은 그런 어떤 주제이기도 한데 또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이게 위험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자산 투자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 슈퍼 여당의 집권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능한 가벼운 톤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결국 국내 경제 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주변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제로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주변의 시장들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정확하게 헤아리기는 힘든데요. 어떤 혹자는 뭐 19번이나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20번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도래하기 이전에 거의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은 마지막 남은 분야라고 볼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의 전월세, 그 임대차 계약 자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조임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오픈된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투자 혹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왔지만 9.13 대책하고 작년에 12.16 대책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어서도 몇 가지를 잘 살펴봐야만이 제대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건 몇 가지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학창 시절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결국은 부동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즉 가격이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동안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국내 부동산 시장을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온 것들을 살펴보고 실제 내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과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인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제일 왼쪽에 제가 상단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가 굉장히 강력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저는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 현재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이 정책 제도라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흐름을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 재건축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상단 부분에 배치를 한 이유는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 즉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들고 나온 이슈가 뭐였냐면요. 강남의 재건축 시장은 굉장히 투기 세력들의 온상이다라는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잘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이 재건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게 되면 재건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유명한 아파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요. 대부분 최근에 완성된 어떤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고 은마 아파트라는 이름을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자체가 결국은 은마 아파트가 이러한 재건축,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징적인 어떤 단지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 추진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재건축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 저는 거래량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장을 살펴보고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린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거래량. 즉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든 공급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서로와 수요와 공급이 어울려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거래로 사실은 결과가 도출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거래량 속에는 무엇보다 해당되는 시장 참여자, 즉 수요자나 공급자의 시장에 대한 마인드, 심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공급과 수요는 오히려 이 자체를 움직일 수도 있고 시장 방향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틀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출 규제죠. 그래서 시장에는 사실은 풍부한 자금을 갖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가 서민이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충분한 자금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에는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이건 주택을 사든지 아니면은 임대차로서 전세나 월세를 살든지 간에 굉장히 대출이라는 부분들은 저소득층 혹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금 현재는 정부가 이 대출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가계부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상당한 수준으로서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가격의 수준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동자금, 즉 시장에 있어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부동산 시장의 불을 굉장히 화염처럼 크게 타오르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정부가 이러한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나 등등 해서 금리 등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이러한 그 부동자금 자체를 상당히 통제하려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동자금은 정부의 규제나 관리와 상관없이 혼자 독자적인 그러한 노선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서울의 강북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모 지금 단지에 분양을 하고 남은 세 채의 아파트가 남아서 아마도 오늘 내일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저렴한 것이 17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30억, 하나는 37억이 넘는 분양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단지인데요. 그 세 가구의 청약을 사실은 하는 순위가 없는 부분들이 부적격자의 물량으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26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출이 전혀 안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자기가 분양받겠다고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시중에 정부의 통제와 상관없이 엄청난 부동자금이 시장에 있어서 투자할 곳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투자할 자금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금융상품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동자금은 전통적으로 볼 때 안전자산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주자라고 하고 있는 부동산 쪽을 사실은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는 게 조세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자체의 진퇴를 좌우하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특히 이 조세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수요 심리를 상당히 누르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이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경제 성장률의 인에 따라서 사실은 수요 심리를 좌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이 결국은 이 금리와 이 부동자금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떤 연결 관계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경기 변동성이 많았지만 2016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어떤 상승 그러한 그래프를 보여준 중요한 어떤 추진력 자체가 이 저금리 시대, 현재 저금리 시대가 굉장히 저는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저금리 시대에는 앞으로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투자를 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로 강화되느냐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것 저금리 기조를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주머니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선물이나 이런 것처럼 주머니에 자기 돈을 가지지 않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자기의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시장의 핵심 부분에서는 수요 공급이 결정적으로 가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굳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이 가격 부분이 이러한 영향과 수요와 공급의 최종적인 어떤 믹싱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은 참 바람직한 우리가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소개들도 따로 하겠습니다만 이 가격이라는 게 정부가 어느 정도 설정한 가격에 따라서 시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구가 정부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것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녹록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우리 국내의 경우에도 정부의 초기 방역 대책을 잘 함으로써 어느 정도 조금 불이 꺼지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또 다른 제2의 지금 많은 어떤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경기 자체를 굉장히 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금과 달러를 안전자산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이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금과 연결되어서 한국은행은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제로금리 시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중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1,0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시장을 굉장히 어떤 방향성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있는 시장의 유력한 결정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자금은 특별한 혹은 특정적인 어떤 투자 대상이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자금은 경우에 따라 시장에 굉장히 추진력을 생산해내는 하나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시장을 교란시키는 굉장히 흉폭한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동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온순하게 잘 이끌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국내 경제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동자금의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 부동자금이 움직이는지는 상당히 경제당국에서도 굉장히 유의해야 될 어떤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대책들이 쭉 나왔고 이런 가운데 이제 유력했던 부분들은 9.13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9.13 대책의 경우에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조세 부담을 주택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세 부담을 굉장히 강화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대출을 억제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통증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낼 정도의 대책으로 보여졌고요. 이 위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이게 2018년도 9월 달에 나온 대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도 생각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상반기까지는 이 9.13 대책의 영향권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9.13 대책이 사실은 작년에 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접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효과 혹은 효력 자체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2.16 대책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만 더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주택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부의 압박과 부담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16 대책이 나올 때 정부가 고가 대책 또 고가 그다음에 초고가 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부 스스로가 정의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공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했는데 시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고 9억 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명했고 15억 이상을 초고가 주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는 것은요. 사실은 서울의 중위 가격이라고 해서 주택이 딱 중간쯤 되는 주택의 가격이 이미 9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절반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가주택이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정부가 굉장히 큰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장에 있어서 주택을 정보를 많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 순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입하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어떤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차익을 남기고 파는 그런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고 부동산의 최고 승리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주택을 팔든 사든 거래를 하든 하지 않든 결정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승리자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정부는 거래가 되면 되는 대로 세금을 매겨서 우리가 거래세라는 부분들을 매기게 되죠. 양도 차익을 많이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는데 어떤 분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사실은 가져가더라도 세금이라는 게 원본에 비해서는 일부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에 사실은 제일 세금이 높은 구간이 40%를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포인트를 더 붙여서 50%, 또 실질적으로 3주택자는 60%를 즉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저는 정부가 위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걸 걱정되면 주택을 거래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보유세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또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보유세 지금 아시다시피 그럼 보유세는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는 게요.
보유세 부분에서 정부가 종부세라는 종합부동산세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유세 부분에 대한 공시 가격을 매년 올리고 있고 현실가율을 갖다가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해당되는 자산 가치의 평가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갖고 계셔도 조세 부담은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주택을 갖지 말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2, 16이 대책이 나왔고요.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사실은 5월 달에 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방안이라고 해서 내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대책이 나오면서 환호성을 올리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가 생각할 때에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변해 왔었는데 많은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향후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만일 준공 개념으로 본다면, 즉 입주를 하는 어떤 완성된 주택의 개념으로 본다면 내년 2021년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도 준공돼서 입주되는 물량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정부가 공급이라고 이야기할 때 개념을 4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허가 물량을 가지고 공급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 물량을 가지고 공급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 물량을 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 물량을 가지고 공급이라는 용어 속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 알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 주는 그 개념 자체, 공급이라는 수치 자체가 혼란스럽게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데요. 어쨌든 이 대책 발표하면서 여기에 같이 첨부된 수치를 보게 되면요. 정부는 서울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의 경우에조차도 공급이 향후에 부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거라는 수치를 예상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용적률도 높이고 도심지를 이렇게 짜투리로 계속 공급을 하고 결정적으로 과거 우리가 국제업무단지라고 하죠. 용산 지역의 이 좋은 위치에 가장 핵심적인 땅에다가 주택을 8,000가구나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저는 전후 사정에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정부가 어쨌든 그동안 전문가들이 하도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무시하다가 이제 다른 투기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확신을 가질 만큼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옛다 너희들 공급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많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듣고 안심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애써서 만든 것에 대해서 폄하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용산 이야기를 빼고 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겨들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는 직접적 가격, 저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직접적 가격 통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게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할 때 요 주택은 요 가격으로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이 주택을 짓거나 하는 부지, 즉 공공택지라고 하는데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들어서서 이제 새롭게 민간 택지에조차도 분양가를 정부가 정하는 분양가의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정부가 주택을 싸게 많은 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민간 택지의 대부분은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 있고 그 재건축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집을 새롭게 비용을 들여서 분양을 하는데 물론 일반 분양물이 있긴 하지만 자기 주택에 대해서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정부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듯이 주택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건축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그것으로 수익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해서 정부의 미운 틀이 바뀐 분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 완성되고 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했죠. 제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재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에 부담금을 뭐 어느 정도 매겨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고 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막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데라고 하니까 그래도 제 집이 많으면은 세금을 당연히 많이 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집값 가격이 전에 10억 하던 게 15억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지금 많은 은퇴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게 나이가 많으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그냥 예를 들어 1주택의 경우에 자기 집에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인데 남들이 와서 야, 너 여기 보니까 전철도 생기고 하면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대. 그러니까 당신 세금 더 많이 내세요. 자기가 정말 수입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현되지 않는 나중에는 기분은 좋죠.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가치가 올랐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올랐으니까, 즉 미실현 이익인데 부담을 훨씬 많이 내야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고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저는 보유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가지신 분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청자분들은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결론이 난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어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전제 요건이 엄격한 조건 하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정부에 와서는 어느 날 갑자기 논의하던 과정에서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부담금은 당연히 부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체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새롭게 도입이 되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분양가에 대해서 별로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를 여러분들이 너무 시청자분들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해주면서 우리가 선분양으로 대부분 주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준공될 때까지 중간에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위험도 한번 제가 체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 기관을 통해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하고 집이 지어지지 않은 것을 분양받더라도 분양에 대한 위험은 충분히 대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분양 보증을 해줄 때 이 민간 택지에서 하는 경우에 고분양가 사업자 심사 기준이라고 해서 분양가에 대한 통제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이것보다 더 강도 높게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아픔이 더 아픈 거죠. 실제 지금까지도 정부가 민간 택지라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당히 오랫동안 통제를 해왔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분양가가 저렴해지면은 새롭게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려가는데요. 사실 제가 주변에 보더라도 최근에 강남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주변 시세 대비 강북 지역의 경우에도 수색 정산 뉴타운이라든지 가재울 뉴타운이라는 이런 쪽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의 경우에 일반 분양분조차도 시세 대비 30~40%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 부분들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분야 필요가 없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어떤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으면은 제가 볼 때 거의 99.9%는 수익을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남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기 어렵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차익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로또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접두로서 붙어 있는 그러한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첨되신 분들한테 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정부가 너무나 좋은 일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편 돌아보게 되면요, 이 청약의 일반 분양 물량은 재건축 시장에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약자들 가운데 당첨되시는 분은 소수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분들은 결국은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보면서 계속 당첨이 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점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이러한 가운데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은 뭐 많이 아시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위 가격을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아까 고가주택을 이야기하면서 9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통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 통제 부분들이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엔 서울에 있는 중간주택의 가격 이상의 주택들은 모두 다 이러한 통제, 뭐 실거래가나 분양가나 이런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많은 이러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가지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또다시 어떤 식으로 그게 보여지냐면, 지역 간 양극화나 소득 계층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요, 지금 주택 가격별 양극화를 또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9억 이상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출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되고 거의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은 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에서 6억 정도에서 9억 사이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가격 자체가 시장의 전체적인 평균 상승률보다 아주 높은 그런 양상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곳곳에 정부의 정책들이 스며들어가면서 시장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구석구석에 들어가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이 그 틈새를 들어가서 더 사람들 혹은 시장 자체를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신문에서 보니까 잘 표현해 놓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여러 가지 아파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계층별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6억 대 아파트들이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누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주택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얼마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분을 그 가격대에 맞는 사람으로 대우하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9억이 현재는 고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15억은 초고가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강남 지역의 지금 주택의 가격의 아파트의 거래는 거의 다 30억이 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0억 내지 30억이 넘는 주택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불릴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이긴 하지만 상당히 우리 지금 주민들,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들은 굉장히 평가가 상승한, 평가가 절상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렇게 이쪽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건 이제 미운틀이 박힌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9억 이상의 주택은 현재상으로는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미운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래 심리가 위축된 부분도 있지만, 확연하게 서울의 고가주택들이 많이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거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4월달 거래량은 일부 증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곧이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즉 보유세 부분의 부담자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6월 1일까지 거래가 지금 주택을 팔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많이 이제 거래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4월달에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6월 말이 되면은 정부가 이렇게 규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미안하고 정부가 규제를 했는데 시장의 규제를 누르면은 도저히 못 참겠어라고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것으로 정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내놓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중과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 차익 자체가 최고 구간이 40%인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10%포인트 더 추가하고 3주택자는 20%포인트 추가를 하는데 이 추가 부분을 올해 6월 말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즉 양도소득세 중과를 올해 6월 말까지는 면제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정부는 많은 매물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거의 4월 달 정도의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데서 어느 정도 급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해 주면 많은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4월 달의 거래량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기간이 최소한 한 달 내지 2달이 필요합니다. 그 계약을 맺고 나중에 잔금까지 치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들을 고려할 때 이미 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끌어내려고 했던 매물들의 정리는 4월 달의 거래량에서 이미 다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로또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 참 고맙게도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극성맞을 정도로 한국감정원,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죠. 한국감정원의 매주 주간 동향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사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올랐다, 몇 퍼센트 내려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거의 8, 9주째 주택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관망세 속에서 굉장히 잠잠해졌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데요. 청약시장만은 뜨겁다 못해 지금도 거의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너무나 당첨만 되면 한순간에 로또처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아오는데요. 서울의 청약시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보다도 현재는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산에 앞으로 향후에 주택이 분양되는 것을 당첨받기 위해서 또 지역에 대한 우선이 있다, 우선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정약 시장은 굉장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쨌든 충분한 어떤 주택 구입 자금이 확보되지 못한 젊은 세대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에 있어서 주택 마련은 현재 대출 규제가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금리 시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억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위 가격 넘는 어떤 주택은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도 쉽게 이 매입 자체를 검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독특한 성격상 여러 가지 직장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1주택자인데도 그 해당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의 그 국내에 있어서 임대차 시장, 즉 전세나 월세 시장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그동안은 그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사실은 소득이 있더라도 임대소득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여론이 주택 임대료 자체가 많이 오르고 할 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올해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에 들어간 상태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임대를 해왔는데 특히 월세소득을 받는 분들은 즉 바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이쪽의 간섭 자체가 상당히 정부도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정보 시스템 등을라도 충분히 확충을 해가지고 이제는 기존에 있어서 내가 정부에 대해서 뭐 세금을 임대료 부분들을 내가 숨기고 있으면 잘 모르겠지 하는 부분들이 다 힘들 정도로 다 오픈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임대 시장에도 임대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다른 규제도 많이 하면서 은퇴자들이 실질적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가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임대료를 수익을 통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다른 사회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다 부과하겠다는 것은 글쎄요, 아직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다소 이런 감은 갖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 임대를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자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면은 주택 투자를 생각하셨거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도 예상 외에 상당히 부담을 추가적으로 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요, 조금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은 사실은 도외시하고 정부가 공공주도형으로 사실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의 요직에 계신 분들이 이게 다 현직의 요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현재 사진현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책 발언 자체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발언들도 많이 있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니까 우리 김현미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내가 취임할 당시에 주택가격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적정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끝없이 계속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위기 상황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는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21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한 어떤 다수당으로서의 민주당이 너무나 예상 밖의 큰 대성을 거둠으로써 그분들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아직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이미 당의 그 위에 있는 집행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지금 177석인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마치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동안 전문가들이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부 국민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힘을 얻어서 더 강력한 규제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조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기조, 즉 부동산 시장의 규제는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볼 때요.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건 저의 해석인데요. 지금 정부는 분명히 부동산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에 대한 타겟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서울 강남의 재건축 쪽이 왜냐하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고수익을 올린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정부가 이 사람들을 처음에 타겟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타겟이 사실은 대책들이 발표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 정부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힘드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주체들이라고 설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주택에 대한 하나의 재화로서의 개념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는 주택을 하나의 재화의 일반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왜 주택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하나만 가지고 본인이 거주하지 남이 거주할 주택을
공공성이 강한 재화를 여러 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지 못하는 불편함이나 고통을 생기게 만드느냐라는 굉장히 가치론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잣대가 조금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규제도 가지고 있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도록 세제 관련해서도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 16 대책이 나오면서 보게 되면요. 이제 다주택자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주택의 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 즉 1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굉장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정부의 대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유대상주의자로서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주택자로 지금 개념이 되게 확장되는 그러한 외연이 확장되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전쟁의 전선 자체를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 정부가 보면요. 주택이나 토지 부분의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이거는 개개인이 어떤 재화로서만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주택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일반 시장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도권의 그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방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내용 속에 보면요. 도심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에도 만일 공공이 주도적으로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자금 조달 부분에서 편리성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한 한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 즉 나아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해서 최근에 와서 저는 거의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서요. 이 시장 경제 질서가 거의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떤 앞서간 생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쁜 의미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사실 뒤에 조금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와서는 주택을 거래할 때 9억이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사실상에 제가 볼 때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주택 거래 허가제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어떤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그 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제공을 해야 되게 됩니다. 내가 단순히 통장에 15억 내지 뭐 30억의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통장에 있었는 이유 자체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 통장에 그만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그 연유를 갖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아마 비트코인을 해서 수익을 올렸다면 그 이야기도 밝혀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벌었으면 그 이유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노력을 통해서 어떤 범법적인 행위가 아닌 다음에야 여러 가지 본인이 수익이 얻는 수입원의 근거나 출처를 그렇게 개개인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밝혀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전 심한 표현으로 숨막히게 할 정도로 많이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저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다름 아니다. 최근에 이제 임대차 시장의 임대소득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정책에 있어서 거의 마침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폭주하는 기관차 혹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표현으로 한번 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가 제가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과거의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제일 궁금해 하시죠. 과연 최종 부동산 시장의 승자는 누구일까? 저도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가장 말미에 제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성자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나 관심을 갖겠는 공급 부분은 개별적으로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공급 부분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 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당장 이 공급 부족에 대한 현실은 2021년 내년부터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이 좀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이라면, 즉 3기 신도시도 만약에 여러 가지 변수나 장애 요인으로 해서 예상만큼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2023년이나 2025년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공급은 거의 없는, 우리 주변에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은 많은데 주택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부분에 대한 불안 요인이 굉장히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 해소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3기 신도시도 하고 이렇게 쭉쭉 이야기 대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앞서간 걱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해서 건설사들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어떤 공급 물량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정들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19년을 본 거예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되기 전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연초에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연말에 가서 실적을 갖다 비교하면요, 대부분 계획 대비 실적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들은 대부분 연초에 공급 계획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연말에 가서 우리가 정산한다고 하죠. 정산을 해보게 되면 상당한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즉 공급 분야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수치로 표현되는 그러한 예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 시장에서 기대감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상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을, 저는 3기 신도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이 가치가 올라가면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굳이 정부가 그 공급을 통해서 주택을 가지도록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은요, 3기 신도시나 용산의 경우에 있어도 공급되는,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물량 중에서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거기에 내 집으로서 분양받는 분양주택의 비중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비율에 한정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요. 114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2020년 이거죠. 여기에 보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42,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42,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도 제가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4만 호도 원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상을 2만 한 3천 가구로 보고 있는데요. 2만 3천 가구보다도 아마 더 줄어들 가능성이 2만 가구 이하로 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건 서울시에서 발표 자료입니다.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2018년에서 2025년을 하면서 서울시 자체가 통계 자료에서 상당히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표현했다는 점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부가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에서 공공주도형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이 주도하도록만 해준다면은 필요한 사업비 부분에 대한 대출이나 이주비나 이런 등등에서 큰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이 공짜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금 현재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짓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시장에서 그동안에 있어서 사실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존에도 정비사업에 대해,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에서 주도해서 개입했을 때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지금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연말에 갔을 때 올해의 우리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은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침체되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의 지금 일부 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거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에서 심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일부에서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이 항상 동반해서 커플링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매 시장을 조금 눈여겨보고 계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동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IMF 때나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보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경기도 침체되는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징표 중에 하나가 경매 시장에 매물이 쌓이게 되고 그 부분들이 1차 유찰이 되고 2차 유찰이 되면 재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우리 그런 경험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시장을 굉장히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도 개개인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매 시장의 지금 낙찰가 자체가 경우에 따른 최저 낙찰 가격의 100%가 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경매 시장이 생각보다 뜨겁을 뿐만 아니라 낙찰가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런 IMF 외환위기나 미국발 금융위기 때 전후에 또 나타났던 그런 징표들은 아직 경매 시장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마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정부와 그다음에 각 기업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실업률이 생각보다 아직은 잘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고 서로 일자리 나누기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 소득이 급격하게 다운되면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급매물들이 쏟아지는 상황이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극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동산 시장 내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나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이 누르고 있지만 수급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장 자체 내에서는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정부가 세금과 대출 억제를 통해서 누르고 있는 가운데에도 풍부한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또 주택을 부여하는데 대출을 받은 분들도 금리가 낮으니까 견딜 만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은 어느 정도 현재는 관망세 속에 있지만 만일의 투자의 환경이 이때다 싶으면 과감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 대기자금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택 가능할까? 시장과 반대로 가는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선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분으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16년도에 지금 이전 정부가 16년도에 이전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과거에 너무 침체되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갔었는데요.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일정한 과열 조짐을 보이자 16년도의 말 10월 달 말에 세간에서 이제 이 당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나 이런 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당시에 저는 전세에 살고 있던 주택을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1.3 대책이죠. 그때 11.3 대책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저는 매매 계약에서 매수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인데요. 그때가 7억 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33평. 단지는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억 정도 내외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선택에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때 시장 상황에서 상승의 에너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정부의 규제와는 상관없이 시장이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선택이 쉽지 않고 저도 그 선택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는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제가 보름 이상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택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많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시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주택을 사야 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질까? 그다음 회복을 한다면은 U자형이 될까? 아니면 V자형이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락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락으로 가고 한 폭락해가지고 아마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하는 적이 있는데요. 지금 공포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실물 경제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정부 규제는 여전히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본격화되자마자 정부는 금융시장은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과 지금 규제도 너무 강한 데다가 이런 경제 위기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오른쪽에 조금 생각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요. 한편에서 볼 때 우리는 과거에 굉장히 이 위기를 잘 극복했던 그런 경험담이 있습니다. IMF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래서 나름대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고 결국은 시장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내성도 있고 자신감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끄집어 나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금리 기조 이야기했죠. 금리는 굉장히 앞으로도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건데 금리가 싼 상태에서 시중에는 자금도 풍부합니다. 이 돈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으로 가기에도 전문가가 아닌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침체를 대비한 이런 시장들이 만일에 정부가 시장에 있는데 이런 회복이 안 된다고 할 때요. 이렇게 해서 폭락이 될 때 정부가 그럼 이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박수만 치고 있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돼서 세수가 실제로 의존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가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에도 믿는 구석은 정부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즉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많은 자금들을 방출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의 경우에도 시중에 3기 신도시 등등 해서 토지 보상금만 하더라도 30조가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저는 좀 선택 부분에서 긍정적인 선택도 충분히 하자. 즉 지금 상황에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거의 생활화하듯이 정보에 대한 어떤 친근한 그런 입장들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긴 안목, 우리는 항상 눈앞에 닥친 것에 급급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뇌 끝에 사실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길을 갈 때 그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서는 하나의 결실을 맺을 때 그 어떤 즐거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한 선택도 과감히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은 균형을 통해서 안정, 즉 어느 정도 정부가 아무리 개입을 많이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균형을 통해서 안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 선입견에 얽매이거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그냥 쉽게 딸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 저조차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고독한 처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중에 어떤 나쁜 결과가 되었을 때 누구도 핑계를 들어주지도 않고 변명을 들어주지도 않고 누구도 위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보를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차분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는 전문가가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의 길이 보일 것이다 라는 정도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궁금하신 점 유튜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요. 현장에서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CNBC 조슬기 기자입니다. 네. 그 슈퍼 여당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수년에 걸쳐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어 왔는데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없다고 본다는 것은 새로운 항목의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기존에 지금 남아있는 이제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아마도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아마 처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그런 규제는 다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규제 가운데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 세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즉 현재 모든 것은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쪽에 아마 이 다수당이 집권당이든 아니면 정부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은 제가 한 20년 이상 이쪽에 몸담고 있었던 할 만한 게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항목의 출현보다는 기존 규제가 강화되는 쪽의 선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뭐 새로운 규제가 아니더라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도 굉장히 쉽게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언제까지 그러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가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실 현 정부의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아있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될지 안 될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그때까지 좀 그 시그널을 알 수 있는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6월 전에 뭔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될지도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예민한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정부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가 나올 만큼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데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사실 종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부담이 큰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다수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경제 활동의 위축이 저는 걱정이 되고요. 이 규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제 작업들이 올해 하반기에 상당 부분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수당인 쪽에 있어서도 여권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 있어서도 실적으로 임대차 시장, 즉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규제만 정비가 완성이 되고 나면 아마도 그 부분들을 오히려 아까 더 조이는 쪽보다는
여러 가지 여권 내에서도 사실은 지지 세력들만 지금 바라보고 가기에는 대권 레이스라는 게 되게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규제는 향후에 더 기다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미 우리가 정상에 왔다, 그 규제의 정상에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히려 내리막만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된 강연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대비해서 전략 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SBS, CNBC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정확한 올바른 투자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